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게 설탕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 사람들이 설탕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당시 영국 노예 무역선이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날랐는지 그 도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광복이 되고 난 이후 이들은 곧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이민이 시작되었던 인천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인하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8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달콤한 유혹, 설탕의 잔혹사입니다. 설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디저트 생각이 나시죠? 사진만 봐도 당이 당기시는 것 같죠? 설탕은 우리 몸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죠. 가급적 멀리해야 되는 식재료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서 거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설탕 섭취량이 무려 24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설탕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설탕과 관련된 숨겨진 잔혹사가 있습니다. 후추가 신항로 개척을 이끌었다면 설탕은 식민지 노예 무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후추를 찾아서 바다로 나갔잖아요. 반면에 설탕은 식민지 노예 무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전래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설탕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오래전에 설탕이 만들어졌고 그게 중국이나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그게 신항로 개척 이후에 중남미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도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부하가 인도에서 자라는 갈대처럼 생긴 것이 꿀맛이 납니다. 이런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탕수수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서양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탕수수의 존재에 대해서 서양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제국이 크게 확장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생산해냈어요.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설탕을 제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술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전래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게 설탕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 사람들이 설탕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설탕을 만들 때 당밀이라는 부순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밀을 발효한 것을 중세 라틴어에서는 사카룸이라고 하거든요. 사카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라 그래서 고대 인도어거든요. 고대 인도어에 달콤한 작은 알갱이라는 뜻으로 썼던 말이 칸다입니다. 이게 라틴어와 아랍어로 바뀌면서 지금의 캔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아랍어에 설탕을 불에 가열해서 만든 공 이런 의미의 단어가 쿠라트 알 밀이라고 있습니다. 케레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설탕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탕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설탕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설탕은 그전에는 주로 식재료보다는 의약품 혹은 향신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런데 조금씩 설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설탕은 유럽의 귀족들에게 혹은 왕족들에게는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설탕으로 이런 조각품을 만듭니다. 연회를 열고 설탕으로 조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회 동안 감상을 하고 끝날 때쯤에는 이걸 깨트려서 먹는 거였죠. 그처럼 설탕은 귀족 계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설탕과 관련된 역사에서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나라는 설탕 경쟁에 앞장섰던 포르투갈입니다.
신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1493년에 다시 한번 카리브해에 가게 되는데, 그때 배에 싣고 갔던 것 중에 새로운 대륙에 심기 위해서 사탕수수를 들고 갔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사탕수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 쪽이 사탕수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륙에 사탕수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갔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리브해의 히스파니올라,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탕수수를 심었던 거죠. 이 콜럼버스를 후원해 준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카리브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대규모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지역에서 포토시 은광이라는 대규모의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보다는 이 은광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에 반해 포르투갈은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스페인보다 먼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포르투갈 역시도 바다로 나간 까닭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아서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이 바다로 나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1400년대 초에 바다로 나가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만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게 되면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올라가고 조금 가다가 올라가고 조금 가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돌아서 결국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내게 되죠.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데까지 무려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여기 마데이라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적절한 환경을 찾아냈고요. 여기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왕자가 이 신항로 개척의 모든 것을 후원해 주긴 했지만 엘리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는 바람에 이 신항로 개척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비용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 부족한 비용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는 과정에 이곳에서 노예 무역을 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 무역으로 사고 팔면서 그 이익으로 이 신항로 개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노예 무역에 앞장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라질이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이 저기 카리브해를 발견하게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식민지 경계를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했던 것이 교황의 칙령이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다시 합의를 봐서 정한 것이 토르데시아스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 따르면 새로운 대륙의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영역이고요. 브라질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 영역도 역시 포르투갈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륙의 나머지 영역은 스페인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를 사서 새로운 대륙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노동력으로 쓰기에는 포르투갈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노예 무역에 나서게 되었고, 이 브라질 지역을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설탕 생산의 최적지가 된 식민지 땅이 바로 브라질이었고요. 그곳에서 포르투갈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우르바노 8세가 노예 무역을 금지시킨다는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모두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명을 따라야 됐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더 이상 노예 무역을 하지 않는 틈을 타서 카리브해에 새롭게 진출한 나라들이 영국과 네덜란드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당시 상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카리브해에 진출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설탕에 가려진 흑인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차를 매우 사랑합니다. 영국인들이 홍차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홍차는 중국에서부터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영국의 찰스 2세와 결혼했던 포르투갈 공주 출신의 캐서린이 홍차를 가지고 영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영국 왕실에 홍차 문화를 전래시켰던 거죠.
홍차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홍차를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독점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오게 되면서 홍차를 영국의 귀족들이 즐기게 되었고요. 홍차도 값비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설탕 역시도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비싼 홍차와 비싼 설탕을 즐긴다는 것은 자신들이 최고의 귀족계층이다, 최고의 신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영국의 귀족일수록 홍차에 설탕을 넣어서 즐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내노라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귀족 행세를 하고 싶다면 이 홍차와 설탕을 즐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워낙 값이 비쌌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식민지에서 더더욱 사탕수수를 재배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영국의 많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게 된 것이 커피하우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그 즈음 영국에서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도 즐겼지만 홍차를 즐기면서 토론을 해나갔던 거죠. 그 속에서 영국은 사탕수수 재배를 통해서 설탕을 다량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탕에는 영국의 노예무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새롭게 진출한 세력이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지역이 영국이 차지한 식민지들입니다. 영국은 여기에 있는 이 식민지를 활용해서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던 거죠.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총이나 면직물을 들고 가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를 데리고 가서 신대륙에 있는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노동력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설탕을 가지고 다시 유럽에 가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온이 따뜻하고요. 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여기에 있는 카리브해였죠. 그런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나면 땅이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옮겨가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식민지였던 이 땅이 딱 적합했던 거죠. 그리고 사탕수수 추수기가 되면 사탕수수를 잘라서 이거를 쪼개어서 착즙을 하고 그걸 다시 가열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걸 자르고 나서 착즙을 할 때까지 24시간 안에 이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분의 설탕을 채취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이런 많은 노동력을 한꺼번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예를 활용했던 거죠.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자면 사탕수수를 자릅니다. 이 사탕수수는 극히만 하더라도 4m 정도에 달하거든요. 이 큰 사탕수수를 잘라서 그걸 잘게 또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잘게 쪼갠 사탕수수를 이렇게 압축기에 넣어서 압착을 시키죠. 그리고 그 압착시켜서 나온 즙을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달이는 과정에서 당미를 제거하고 설탕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17시간, 18시간 노동을 시켰죠.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압착기에 자칫 손이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팔까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기계를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옆에다가 이렇게 칼을 두고 그대로 손목을 자르는 것이 방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손목 발목이 잘린 노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탕수수 1kg에서 설탕 약 110g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의 뒤에 숨겨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 한 명이 설탕을 생산하는 양이 약 1톤입니다. 영국인 약 250명이 연간 소비하는 설탕이 1톤이에요. 그러니 1톤의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 한 명의 생명이 고스란히 필요했습니다.
노예들은 노동을 착취당해야 됐었고요.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을 다하고 죽는 노예보다는 몇 년 견디지 못하고 죽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와 이 새로운 대륙이 기후 조건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오다 보니까 전염병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병에 걸려 죽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흑인 노예만큼 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은 계속 필요했고요. 노예 상인들은 그 노예들을 대느라 이렇게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흘러갔습니다. 노예 상인들의 수익은 무려 300%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당시 영국 노예 무역선이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날랐는지 그 도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노예들 6, 7명을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씩 따로이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빼곡하게 누워서 싣고 갑니다. 노예 한 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길이로 160cm, 폭으로 20cm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루에 딱 한 번 일어나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앉은 채로. 앉은 채로 죽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누운 채로 실려가야 됩니다. 용변도 누워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 이 노예를 실은 배의 환경은 오물로 뒤덮인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어 나르는 중에 병을 얻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병에 걸린 흑인 노예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81년에 항해를 하던 중 선주가 노예 133명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서 익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식수와 식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들을 133명을 산채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와서 133명의 노예를 잃어버렸다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로는 노예를 던진 것은 말이나 가축을 던진 것과 같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그들에게 상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더 많은 노예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되고요. 더 많은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대륙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규모는 더 커져갑니다. 그만큼 사탕수수 농장주라든지 설탕과 관련된 재련업자들의 수익은 커져만 가겠죠.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금융업이라든지 영국의 보험업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이때가 그 시작이었던 거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총 3자루에 불과했고요. 1.8m의 면직물에 불과했으며 럼주 3통에 불과했습니다. 럼주가 뭔지 아시는가요? 술이죠,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당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밀을 발효해서 럼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럼이거든요. 그 안에 술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럼주라는 말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요. 럼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럼주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럼주라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카리브해의 해적들이 럼주를 마십니다. 보물섬이라는 만화, 여기에서 실버 선장이 럼주를 마셨죠. 그렇게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항해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식수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수를 대신했던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스키라든지 이런 술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럼주를 활용했던 거죠. 럼주는 위스키만큼이나 좋은 술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거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특히 해적들이 럼주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넬슨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입으로부터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의 영웅이죠. 이 넬슨 제독이 결국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해군들은 그 넬슨 제독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을 하지 않고 영국의 존경받는 제독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동안 시신이 부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럼주통 안에 시신을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봤더니 럼주통 안에 술이 거의 다 사라진 후였답니다. 왜냐 했더니 그 사이에 해병들이 그 럼주에서 술을 조금씩 빼 마셨던 거죠. 왜냐하면 넬슨 제독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넬슨 제독의 정신, 그 영혼이 깃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피가 섞인 럼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들에게는 럼주를 넬슨의 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륙에서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탕수수 농장주뿐만 아니라 이런 술을 제조하는 업자, 그리고 노예 무역을 하는 업자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업, 보험업까지 영국은 여러 가지 산업의 큰 성장을 맞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이익이 컸습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 가면 벡포드 타워라는 게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벡포드라는 그 당시 사탕수수 농장주의 저택입니다. 벡포드는 신대륙에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가 거느리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숫자가 무려 2,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많은 설탕을 재련해서 그걸 판 돈으로 당시에 영국의 신흥 부자가 되었죠. 영국에 이렇게 돈을 번 신흥 귀족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귀족을 능가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영국 왕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왕이 탄 마차보다 더 근사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앞에 있는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마차는 누구의 마차냐? 했더니 영국의 요즘 잘 나가는 부자, 부르주아의 마차라는 거죠. 그러자 영국 왕이 발끈해서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냐? 이처럼 신대륙의 설탕 산업이 만들어준 부가 이어 산업혁명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사탕수수 재배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들이 그 돈을 공장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던 거죠. 산업혁명 시기 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 생산하는 거죠. 기계가 사람 대신에 더 많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 기계를 관리하는 몇몇 인력만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인력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여성이나 아이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각 공장에서는 적은 인건비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적은 월급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설탕이 많은 영국인들에게 보급이 되었던 거죠.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게 되면 많은 칼로리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죠. 다량의 카페인과 엄청난 칼로리를 가지고 쉽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노예들이 흘린 피로 만든 설탕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되어서 산업혁명의 성공을 이끌었던 거죠. 영국이 대량으로 설탕을 생산했지만 설탕값은 쉽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설탕값이 쉽게 내려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탕값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 당시 영국의 의회에서는 서인도 제도파라는 이들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들어오는 설탕은 영국의 식민지에서만 들어오는 설탕을 쓰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설탕값을 낮춰야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적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설탕값을 낮추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야 먹혀 들어갈까요? 서인도에서 생산되는 설탕이 흑인 노예들을 착취해서 생산해내는 것이다 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 19세기 초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요. 1833년에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있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서인도 제도파들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대파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제목은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 속에 실제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윌리엄 윌리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의원이었는데요.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평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성공시켰던 거였죠. 그 덕택에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향으로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면 영국령 이외의 식민지에서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탕수수 농장에는요, 더 이상 노예가 없잖아요. 대신 새로운 노동력, 인도나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국은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고요. 그 하와이에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제물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 이민을 선택했던 거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이란 나라, 하와이란 나라 잘 모르는 곳입니다. 게다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죠. 자칫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떨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기후는 온화해서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고 학비를 받지 않고 직업을 얻기가 용이하답니다. 심지어는 이 광고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나무에 돈이 걸려 있고 옷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한 반면에 그래도 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조선의 상황은 일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흉년이 겹치게 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와이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남자들이죠. 결혼을 한 경우에는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로 가는 것이니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행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한 달에 26일을 일하면 월급으로 17달러를 받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0달러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38도나 되는 무더운 태양 아래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호미와 갱이로 온종일 작업을 해야 됐었고 또 억센 수수대를 칼로 잘라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서서 허리를 펴기라도 하면 루나라고 하는 말탄 기마 감독이 뒤에서 가죽 채찍으로 내려치곤 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루나라는 감독은 우리 한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은 번호로 불려야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거죠. 힘들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기 쉽지 않았으니까요. 한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미국에서 한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인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인 단체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격려를 했죠. 그런데 젊은 남자들의 경우 힘이 든 만큼 위로를 받을 곳이 필요한데 가족과는 떨어져 있고요. 고향은 그립기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술로 그 힘듦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술에 빠져서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인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살고 가족과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하와이로 갔던 이주 노동자들 대다수가 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겠죠. 조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선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사진 신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신부들의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신부를 고르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부가 달랑 그 사진 하나 보고 신랑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남편의 얼굴이 있는 사진 하나 달랑 보고 태평양을 건너 결혼을 하러 찾아온 951명의 사진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신부들은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힘들어도 가족을 떠나보낸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라고 보낸 경우들도 간혹 있었을 거고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이 조선이라는 곳이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부모보다는 사진 신부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건 조선에서 여성으로 살기보다는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부추긴 것이 역시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진 신부는 나는 조선에서 하와이가 천국이라고 들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옷이 나무에 걸려 있고 그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그곳에는 온갖 과일과 음식이 풍부하다고 했다. 그들은 돈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금하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하와이 섬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만 듣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 역시도 큰 꿈을 꾸고 기대를 갖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본 그 사진 속의 남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진 속의 남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신부를 찾아옵니다. 자신을 찾아온 남편은요, 사진 속의 남편과 달랐어요. 그 사진들은 이 남편들이 처음 하와이에 올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때론 더 이상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18살이었던 사진 신부가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거의 40이었습니다, 나이가. 이들 사진 신부와 결혼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의 나이 차이는 보통 10살 이상, 많게는 20살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부부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진 신부 한인 여성의 회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할 줄 몰랐고 그들에 대하여 다른 아무것도 몰랐으나 우리도 그들에게는 별종이었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이 처음 본 동양의 젊은이들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기겁할 정도로 무서웠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좋게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노동자들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중국인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의 직업이라 해야 될까요? 그들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래서 일본인들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일본인 노동자들은 이 힘든 환경에서 파업을 일으켰던 거죠. 그에 반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여타 다른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는 훨씬 달리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시선은 다행히 좋았습니다. 한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일꾼으로 모두 정결한 의복을 입고 몸단장도 깨끗하다. 라고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조선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겼다 하면서 이후 더 이상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 이주를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903년에 처음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전까지 약 7천 명이 넘는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생할수록 남의 땅에서 살수록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겐 더욱더 간절하게 와닿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놓잖아요. 내 자식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의 공부에도 특히나 신경을 썼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이들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마련해서 독립자금을 태웠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고된 작업 환경에서 힘이 들 법도 한데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꾸려졌던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놀랍게도 하와이로 이주해 간 한인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만큼은 아니겠지만 못지않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광복이 되고 난 이후 이들은 곧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이민이 시작되었던 인천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연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수십만 달러의 돈을 내어놓고 인하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설탕 산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 무역을 주도했던 포르투갈과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흑인 노예 산업을 일구었던 영국,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 노동자로 갔었던 우리 한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카라 워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모습은 흑인 노예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짙은 색깔의 닭밀이거든요. 깨끗한 설탕을 채취하고 남은 부산물인 닭밀로 만든 흑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설탕 모습을 한 흑인 여성은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닭밀로 만든 어린 아이들은 닭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라져 버릴 거죠.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든 걸까요? 흑인 노예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건비가 싼 이런 흑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차치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 옛날 방식으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IT 지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낮은 임금으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곳에는 착취와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설탕이 만든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이 운영이 되면서 사치품이었던 설탕의 단맛이 대중화되긴 했지만요. 그 이면에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결국 아프리카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간 이후 지금까지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 몰락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대륙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뒀지만, 그리고 또 그 설탕이 산업혁명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되었지만, 이면에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반면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진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 대륙에는 곳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이 운영이 되면서 그 땅은 여러 곳이 황폐해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남미 대륙은 혼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이렇듯 설탕은 달지만 설탕의 역사는 결코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윌리엄 윌리포스와 그리고 하와이에 이주 노동자로 가서도 하와이 한인들이 모아준 독립운동을 위한 그 작은 힘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설탕에 감춰진 폭력과 착취의 역사가 품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